싱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많은 부분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다른 나라들도 간혹 그렇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들은 경제학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좋은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그런 관료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 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시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시장 정책은 일거양득이다. 가장 좋은 정책일 뿐 아니라 관료의 자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좋은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한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기적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일본 그리고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도 경제 정책은 법대 출신들이 맡았다. 타이완과 중국에서는 공대 출신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경제가 성공하는 데 경제학, 특히 자유시장 경향의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책 전체를 통해 살펴봤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시장 경제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실적이 저조해졌다.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몰아온 주범이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학인 것이다. 정책 기반의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어야 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가리켜 흔히들 기적의 경제권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동안 서유럽 국가들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량은 대충 1 내지 1.5% 사이였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이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5 내지 4%씩 성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기적의 성장기 동안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림잡아 연간 6 내지 7%씩 증대했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보면 이 나라에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었겠거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부에서 경제학자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런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 관료 자리를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중국도 타이완과 비슷합니다. 한국 역시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 관료 중 법대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프로그램의 두뇌 역할을 한 오원철은 공대 출신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직접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용성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경제정책 입안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야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역사상 가장 재기 넘치는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경제학은 실제 경제 운용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온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1982년 제3세계 채무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 위기 등 1980년대 초 이후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금융위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온 잦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채 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경제 현상들, 즉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들의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본성과 각자 생산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을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그저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것 이상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이 한 짓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학문으로 머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경제학을 사용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상을 풍미해온 자유시장 경제학이라는 특정 부류의 경제학일 뿐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잘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경제학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1970년대까지 그들의 경제학적 지식은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경제학은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리스트, 조지프 슌페터, 니콜라스 칼도, 엘버트 허시먼 등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경제학적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고 극우파인 리스트에서부터 극좌파인 마르크스까지 정치적 견해도 서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들의 경제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으로 정체된 농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보다 역동적인 산업 분야로 자원을 강제 이전하는 한편 허시먼이 강조하던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연계 효과를 활용하는 등 기적의 성장 기간 동안 동아시아 경제 관료들이 택했던 많은 경제 정책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에서 배워온 것이지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따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 정부,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경제학에서처럼 단순히 보는 대신 자본주의의 세세하고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했고 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 안에서조차 자유시장 내에서 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없는지에 관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시장 실패 이론 혹은 후생 경제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다른 경제학자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심지어 가짜 예언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 정부, 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 심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